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조선의 쌀의 수출과 유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미국 소비와 대체 작물에 대해 일본과 조선의 쌀 소비가 어떠한 추이를 보여주었는가를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프에서 제시된 1인당 쌀 소비량은 연령별, 열량 소비를 고려한 새로운 인구 추산에 근거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연도가 일반 회계 연도와는 다르므로 전년도와 당해년도의 2개년 이동 평균으로 1인당 쌀 소비량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자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1인당 쌀 소비량보다 정확한 추산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1880년대부터 1910년에 걸쳐 1인당 쌀 소비량이 증가했지만 그 후 보합세를 보였고 이 상태가 1920년대까지 계속되었으며 1930년대에 들어서 저하된 경우도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1930년대까지는 쌀 소비량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조선에서는 일본보다 훨씬 더 낮은 0.9석 정도의 수준이었도 불구하고 쌀 소비량이 1930년대까지 저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은 식민지화된 후 일본에 대해 식료의 공급원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식료는 잉여 지역에서 부족 지역으로 수출되어야 하지만 식민지 조선에서 쌀 소비량이 적었음에도 조선 내의 소비를 억제하여 일본의 쌀 소비를 일정 수준 유지시켰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특이한 소비 패턴은 소작 지주제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물론 쌀을 대신하여 다른 곡물을 소비하면 식민지 주민의 영양 유지가 논리적으로 가능하며 특히 1930년대 후반에는 조선 내 쌀 소비가 늘어나 쌀 부족 문제가 개선되었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 맹류, 잡곡, 콩류, 감자류로 구성되는 식료를 열량으로 환산하여 그 수출 수입을 보여준 것이 화면의 그래프입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잡곡, 조만이 강조되었는데 실제로 보리와 콩류가 조선의 열량 확보에서 중요했습니다. 그 때문에 열량을 기준으로 하여 쌀의 대체품으로 맹류, 잡곡, 콩류를 바탕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 1910년부터 1938년에 걸쳐 조선에서 적극적으로 식료 수출이 이루어졌던 반면 그것을 보충할 정도의 잡곡, 주로 조가 외부로부터 조달되고 있었으므로 식민지 주민의 식량 소비의 상황은 거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비해 조선의 인구는 1910년부터 1944년에 걸쳐 거의 2배로 증가했기 때문에 1인당 열량의 확보는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식민지 조선에서 그 곡물 및 감자류의 소비량을 인구로 나누고 일수 베이스로 바꾼 다음 1인당 1일 곡물 감자류의 열량 지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의 1인당 1일 공급 열량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곡물 및 감자 고구마를 위해서 식료 이외의 사료, 종자, 공업용, 이월 등과 같은 용도분 비율을 고려해야 하고 야채, 육류, 어패류 등의 소비도 함께 계산해야 하지만 자료의 제약으로 매년의 변화는 확인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한 가정 아래에서 추계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에 따르면 1962년부터 1인당 1일 공급 에너지에 따르면 곡물 및 감자, 고구류가 열량 섭취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추이를 파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프에
1인당 1일 열량 공급 지수를 보면 1935년까지는 장기적으로 저하를 보여주고 그 후 1937년부터 1941년에 걸쳐 약간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전시아의 1942년 이후에는 1934년에서 35년을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선을 보면 영양 상태의 악화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런 상황이 조선인의 신체 발육에 큰 영향을 남긴 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섭취 영양분은 신진대사, 노동 및 여가, 질병에 대한 저항, 신체의 성장이란 4가지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식료 소비량이 저하는 당연히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최성진의 연구에 따르면 신체 측정학의 반복론으로 의료보험관리공단의 피보험자, 피부양자의 건강진단 기록이나 한국산업자원부의 기술표준의 국민표준 체위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골밀도에 대한 조정을 진행하여 식민지기 조선인의 신체 변화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성인 남자의 신장은 1900년대부터 1920년대 중반에 걸쳐 약 2cm 커졌지만 1920년대 중반부터 1945년까지는 약 1cm에서 1.5cm가 작아졌습니다. 청소년기에 영양 섭취가 신체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인구 전체의 평균 신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일정한 시차가 있으므로 1인당 1일 열량 섭취 지수는 최선인 연구와 정합성을 가집니다. 이와 같이 산미 증식 계획으로 상징되는 제국 내 수급, 조달의 재편은 조선을 일본의 식민 기지로서 재정의하고 만주로부터 조선화의 조 공급을 촉진하였지만 그것은 제국 내 영양 섭취의 불균형화를 초래하는 과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강의를 정리하자면 식민지의 철도망은 재래상품인 미국의 생산과 유통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생산면에서는 일본인이 연선 지역을 중심으로 진출하여 상업 유통을 장악하고 당시 최대 산업이었던 농업에 투자함으로써 식민지주로서 농장 경영에 종사했습니다. 이러한 일본인 농업 경영을 시작으로 논벼, 우량 품종의 작부 면적이 철소연을 따라 확대되는 등 새로운 농법이 전파되었습니다. 벼농사의 일본화가 진행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조선의 쌀 생산량은 일본에 비해 큰 격차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유통면에선 철도는 종래의 우마차 등에 비해 미국의 신속하고 저렴한 대량 수송을 가능하게 했고 상품화 범위를 확대하여 각 지역의 국지적 미국 시장을 통합해 갔습니다. 그 결과 쌀값의 평준화를 달성해 전국 규모의 미국 시장을 창출했습니다. 미국 수송은 산미 증식 계획 이후 더욱 확대되어 1930년대에 들어서 농업화가 본격화되기 이전까지 조선국철의 화물수송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수출민은 주로 대농장, 대지주의 소장미로 자장농과 소장농이 보유하는 쌀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산지 중매인 또는 지방 미국상을 통해 수집된 미국은 산지가 항구에서 먼 경우에 운송 부담이 적은 현미 형태로 가공되어 항구로 철도 수송되었습니다. 항구가 그 정도로 멀지 않을 경우에는 주로 벼 형태로 수송되어 정미 가공된 후에 수출되었습니다. 수출미가 식민지 지주제에 공급되고 일본이 정미업자와 유통업자의 가공 유통을 거쳐 수출되었던 것입니다. 인천, 부산, 군산, 진남포, 원산 등은 각각 주요 배후지로부터 수송된 미국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항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와 맞물려 산지에서 도시, 정미업 소재지, 거래소 등으로 미국이 운송된 후에
조선 내에 소비되는 수송 경로가 있고 단경기 중에는 시황이 역전되어 오히려 일본에서 조선으로 반송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출민은 일본의 한신, 개인, 시모노세키, 나고야 지역으로 해상 운송된 후에 일본 국철 등을 통해 소비지로 수송되었습니다. 교통, 통신 인프라의 정비가 조선과 일본의 미국 시장의 통합을 뒷받침했던 것입니다. 수출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오사카를 중심으로 하는 한신 지역으로 수출되었고 관서 지방의 저임금 노동력을 창출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쌀을 둘러싼 생산자와 소비자의 분리가 제국 수준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조선에서도 이러한 분리 현상은 식민지 공업화와 도시화에 수반되어 진전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수출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었는지를 분석한 결과 미국 생산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조선 내의 미국 소비를 억제하여 수출을 행하고 나아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맹류와 잡곡의 소비가 이루어진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인당 쌀 소비량에 주목해 보더라도 조선의 내 1인당 쌀 소비량은 억제되어 1930년대까지 저하된 반면 일본에선 1920년대 이래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시장 원리에 기초한 조선의 쌀의 수출은 조선 내 쌀 부족을 초래하였고 대체 곡물로서 맹류나 잡곡의 소비가 이루어졌으며 콩류나 감자류의 소비도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1인당 열량 저하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쌀, 보리, 조, 콩을 중심으로 칼로리 공급량이 개선되어 1930년대 중반까지는 1인당 열량 저하를 논의해 왔는데 제가 시도한 곡물, 잡곡, 콩류, 감자, 고구마 등으로부터 계산된 열량을 보더라도 그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대공황 이후 조선의 쌀의 수입으로 일본 쌀이 압박을 받아 제국 내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였고 일본 관계자들의 반대로 삼위증식 계획은 중지되어 조선의 쌀의 수입에도 제한이 가해졌습니다. 미국 통제법, 미국 자치관리법으로부터 시작된 외지쌀에 대한 수입 통제는 미국 배급 통제법을 거쳐 식량관리법이 되었고 쌀의 생산, 유통, 소비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이제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조선의 쌀의 일본 수출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미 조선에서도 식민지 공업화나 도시화의 진전으로 지역 내 쌀 수요는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1930년대 후반에는 일시적으로 쌀 소비가 급증하기도 했지만 전세아의 쌀 생산은 노동력과 비료 등의 부족으로 시달려 급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제국 내 식료 조달의 분업 구조는 일본을 우선시하는 영향의 재배분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식민지 주민인 조선인의 신체에 각인되게 됩니다. 해방 후 한국은 제국의 네트워크에서 분리되어 식료의 자급화와 더불어 해외 수출도 기대되었지만 실제로는 감산과 인구 증가로 인해 식량난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증산계획을 수립했지만 한국전쟁의 발발로 아시아 태평양 전쟁 시기보다도 심각한 식량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호 원조를 받는 한편 식민지 시대 이래 계속되었던 식료에 대한 국가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잉여 농산물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자 곡물 가격의 인하가 일반화되었고 식량 관리에서는 농산물 가격 유지 정책이 중요해졌습니다. 그 후 녹색혁명의 추진으로 벼농사 생산성이 급증하였고 1970년대 말에는 일본과 거의 동등한 수준에 달해 미국 저급화는 달성할 수 있었지만 맹류, 잡곡, 콩류의 수입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국내 증산과 수입 증가,
그리고 식생활의 서양화로 인해 영양 섭취는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즉 농업기술의 진보와 식료 수입에 의해 멜서스의 함정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식료를 둘러싼 생산자와 소비자의 분리가 현저해졌으며 인구의 태반이 식료의 생산 과정에서 격리되어 소비자로 부상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제국의 조선의 쌀의 식민지화라는 주제로 조선 내 상미 증식과 일본으로의 수출, 그리고 그것이 조선인의 식량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강의에서는 제국의 건강한 조선 축산, 수출, 방역이라는 주제로 추구의 역사적 배경과 대일 수출 및 사용 용도, 이를 위한 수역 예방 체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